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네,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의 격가지 방송. 네, 역전 다방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방 팀장님 그리고 우리 조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열단의 어떤 강령이라든가 의열단의 어떤 총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의열단의, 삶이라든가, 구체적인 생활 모습, 또 의열단의 투쟁,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공공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뭐 호의호식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초기에 의열단 만들어질 때만 해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년 넘어가면서 이제 23년, 22년, 23년 이쯤에 와가지고는 또 레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레닌 자금? 네네. 모스크바에서 그 상해파 고구려 공산당이 받아온 자금이 있어요. 그럼 직접 진짜 레닌한테 받은 겁니까? 그렇죠. 레닌 정보하고 접촉을 해서 레닌을 직접 만나서 이동희라고 하는 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오셨던 분, 그분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레닌을 직접 만나고 좀 우리 독립운동 또 그 혁명운동을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거금에 그 모스크바 자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레닌 자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스크바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제 이걸 받아왔는데 받아와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시정부 국무총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려공산당의 총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받아올 때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혁명 자금으로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받아왔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 거금이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받아왔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 돈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원해달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국무총리니까, 네. 당연히 임시정부 쪽에서도, 이 자금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제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 수혜를 받은 단체 중에 하나가 의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과정에서 의열단이 왜 인식이 되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형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의열단에 8만 원 정도 되는, 8만 루블 정도 되는. 8만 루블? 네. 든 거금을 쾌척을 하시는 거죠. 방 팀장님이 8만 루블이니까 이랬거든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그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까, 그 돈이? 네? 상당한 돈인 것 같습니다. 인거! 네. 거금입니다, 거금. 네. 그 정도 되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때 당시에 정확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 혁명 직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이 돈을 러시아 루블로 받아왔는데 수레로 옮길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8만 루블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액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러시아도 이제 혁명 직후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여유 있는 시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몇 단계로 아마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블을 상해로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상해의 돈으로 중국의 돈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보는 거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의열단이 이때만큼은 가장 풍요롭게 운동을 했던 시기가 23년 무렵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2차 암살에 그 돈이 있어요. 이때 의열단원 단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표적으로 회고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산의 회고가 남아있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에 남아있는데. 그럼 그 김산의 아리랑의 증언에 나왔던 그 모습은 레닌 자금이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증언이 나옵니까? 증언을 보면 김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매일 저격 연습을 했고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락을 했고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기묘하게 혼합된 그런 삶을 살았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거든요. 이 증언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윤택한 생활을 했네요. 일단은 수영, 테니스. 네. 지금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아니, 진짜로요. 아들이 제 둘이 있잖아요. 그 꼬맹이 하나도 수영 가르치고 배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네. 테니스, 황제 테니스. 예? MB가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MB가 했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격 연습. 네. 이것도 실탄 사격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실탄 사격이면 이것도 네. 비용이 들어갈 테고, 어떻게 보면 이게 레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 풍요로웠을 때 그 네. 모습이 아니었을까. 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이 되게 이제 와 닿는 게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된 네. 뭔가 기이하다고도 할 수 그렇죠. 있고 기묘하기. 그러니까 오늘 막 이렇게 실탄 연습하고 테니스 쳤지만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오늘 조직의 명령이 떨어져서 내일 내가 세상을 그렇죠. 떠날 수도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뭐냐면 사는 때만큼은 뭐냐면 즐겁게 살고 명랑하게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문장이네요, 네. 진짜.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하루가 최후의 하루인 것처럼 늘 즐겁게 살자라고 네. 흔히들 얘기하는 게 네. 이분들은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그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는. 어쨌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오늘을 열심히 살자. 네. 이런 느낌. 또 예. 네, 또 김산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예. 혈관 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다. 희생의 순간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것도, 모두 네. 버려야 되고, 네, 예. 모든 걸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 삶에 미련이 남으면 폭탄을 던지는 순간, 총을 쏘는 순간에 쏠 수 없고 던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수가 없-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로 가면 우리 방 팀장님 의열단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그때로 가면 내가 의열단원이 됐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20대에 분명히 됐을 것 같습니다. 내일 조직의 명령이 떨어져서 조직의 명령이 아니죠.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는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시는 제비뽑기 분들이 했다는 많대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죠? 제기뽑기도 하고. 내가 순서를 뽑는 제비뽑기를 근데 네.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한 200명 정도 되는 좋은 시절에는 네. 200명 가량 되는 단원들이 있는데 한 명을 보내려면 상해, 북경 뭐 이런 데서 가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가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뱃삭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기차 비용, 그 다음에 국경을 통과하려면 또 힘들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비용들을.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 보낼 수는 없고 몇 명을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서로 막 네. 먼저 나가려고 그랬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삶이나 그 마음 같은 게 가늠되진 않죠. 예? 일단 네. 가면 죽는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래서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된 삶. 네,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그 조선 청년들, 이렇게 피가 뜨거운 이 의열단은 이 조선 청년들이 진짜로 그렇게 이 정도로까지 하면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이것도 이제 증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김산이 3.1운동 직후에 3.1운동을 했던 조선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을 때, 이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조선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독립과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를 가리키는 거였다. 그 하나는 뭐냐면 자유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독립과 민주주의, 즉 자유를 원해서 뭐냐면 3.1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또 중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 망명한 사람들이 또 원했던 것도 사실은 자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열단의 경문 중에 그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표현한 경문이 있어요.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열단의 격.
우리는 자유를 찾지 못하면 영구히 멸망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자유를 위하여 몸 바칠 뿐이다. 자유의 값은 오직 피와 눈물이다. 자유는 은혜로서 받을 것이 아니오 힘으로써 싸워서 취할 것이다. 우리에게 얽매인 쇠줄은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오직 자유를 위하는 싸움뿐이다. 오라, 온갖 수단과 모든 무기로 싸우자.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올 때까지 싸우자. 싸우는 날에 자유는 온다. 이게 이제 제목은 격이에요. 격. 그러니까 경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곳곳에 이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또는 선전해야 될 곳에 이제 붙이는 그런 경문인데 여기에 경문의 가장 끝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자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자체에서도 자유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표현도 이게 싸우는 날에 자유는 온다. 그러면서 하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경문 보고 가시겠습니까? 이때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조 작가님 네. 외모는 의열단원입니다. 네. 콧웃음을 지금 콧웃음을 단 겁니까 지금? 세상 순하게 생겼구만 무슨. 의열단원이 다 무슨 그 암살이나 파괴를 한다고 해서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거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 의열단원들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선량한 이미지, 예? 민족과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바로 의열단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봤습니까? 순두기 같은 이미지가 딱 맞는 거죠. 네.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콧웃음을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의열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쟁 활동을 벌였는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죠. 네. 의열단의 암살 파괴 행동은 원하는 방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뭐냐면 대암살 파괴. 대암살 파괴. 네. 큰 대자입니까? 네, 그렇죠. 큰 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건, 두 건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뭐냐면 떼거지 같이 가서 동시다발적인 암살과 파괴 행동을 하는 게 이분들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혼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대암살 파괴.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각지에 의열단원을 파견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암살도 하고 파괴도 하는 거죠. 근데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암살이 또 있어서. 그렇죠. 그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이라든지 2차 암살 파괴 계획에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뭔가 큰일 벌리기 전에 중간에 살짝 뭘 하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놈들 다 잡아버리겠다 뭐 이런.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조선에서 있었던 파괴 활동, 암살 파괴 활동이 그 당시에 의열단이 제일 유명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는 대부분 의열단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뭐냐면 이게 연락체계라는 게 본부는 북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살과 파괴 활동은 조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내에 이제 책임자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긴밀하게 지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삐걱삐걱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개인적인 암살 파괴 행동이 그 전체 계획에서 좀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비밀스럽게 하는 행동들이니까 사실 다 드러나지 않아서 이게 왜 이런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이 또 있는지 이게 큰 그림으로는 대암살 파괴 계획의 일환으로 한 건지 아니면 따로 한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아니면 의열단원이 아닌 다른 데서 한 건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그 이제 연락 체계 문제 네. 이런 게 조금 애로가 많았겠네요. 네. 지금 같으면 그냥 단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일단 제1차 대암살 파괴 계획부터 알아보죠. 네. 일명 이제 밀양 폭탄 사건. 밀양 폭탄 사건. 또는 진영 폭탄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이제 밀양 쪽에서 처음 있었던 들통났던 그 곳의 지명을 뭐 따기도 하고 출신자의 지명을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에서 폭탄이 발견돼서 진영 폭탄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밀양 폭탄 사건이라고 하기도 어떤 하고. 계획이었습니까? 1920년 3월에 시작이 되는데 김원봉과 곽재기, 이성우 이런 분들이 상해에서 폭탄
탄피 3개를 구입을 하고 폭약도 구입을 해서 네.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폭탄을 만들었어요. 폭탄 자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네. 폭탄을 만들 재료를 구입해서 그렇죠. 폭탄을 제조를 하는군요. 그렇죠. 돈이 제조하는 별로 거죠. 이때는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폭탄을 직접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폭탄의 재료를 사서 그 사제 폭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만드는 네. 게 쉽지도 않을 텐데 이분들이 하여튼 이 폭탄 만드는 것도 훈련 그렇죠. 것 중에 이분들이 하나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의열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폭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술자들과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 제조 방법을 배우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네. 사격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제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로는 폭탄 3개를 만들어요. 네. 그래갖고 뭐냐면 대형 폭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형 폭탄 하나, 그 다음에 수류탄처럼 던질 수 있는 폭탄, 소형 폭탄 하나 이렇게 해갖고 3개를 만드는데 3개 갖고는 좀 부족한 네. 느낌이 있잖아요. 뭐냐면 돈이 좀 더 모인 후에 그 돈으로 이제 추가로 또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폭약과 탄피를 구입을 한 다음에 또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점화식 7개의 폭탄, 투척식 수류탄 같은 폭탄 6개, 그래갖고 총 13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그걸 보내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국내로 보내고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네. 그럼 1차 대암살 파괴 계획 때 주요 타격 목표 뭐 이런 건 어디였나요? 타격 목표는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 주요 타격 기관, 조선 총독부.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총도 구입을 하거든요. 총 구입하고 그 총으로는 뭐냐면 조선 총독을 암살한다거나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폭탄을 국내로 보내는데 아주 복잡하죠. 그 과정이 복잡한데 1차분 폭탄 3개는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안동이 아니고 안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중국의 안둥. 중국의 안동. 그리고 지금은 단둥이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중국에서 바꿨어요. 단둥이 옛날에 안동이었군요. 네. 그래서 신의주에서 다리만 건너면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단둥. 다시 말하면 안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로 이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요. 이곳 저곳에서. 근데 의열단도 당연히 이제 안둥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일단 안둥으로 보낸 다음에 이 안둥에서 기차 또는 소포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국내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쌀 장사하시는 분들, 곡식 장사하는 곡물 상회 그런 데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일단 폭탄이 국내로 들어오는 건 다 성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부산 진역의 운송점으로 이송을 하고 하나는 밀양구락부의 김병환이라는 분이 뭐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미국 상점 마루에다가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부산 진역에 들어왔던 폭탄은 창원군 진영에 사는 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의 집 창고에 숨겨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밀양에 일부가 있고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일부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D-Day를 잡아서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먼저? 네, 이때 이제 총 지휘했던 분은 곽재기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던지기로 한 투탄 요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한봉근, 신철유, 김상윤, 윤세주 이분들이 투탄 요원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도 다 각각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때 이제 거사 때 폭탄만 던지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거사에서 뿌릴 그런 유인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폭탄 맞는데 다 써서. 그렇죠. 어쨌든 1차 대암살 파괴 계획도 엄청 막 영화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들여오고 그렇죠.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숨 죽이면서 각각의 근거지에 숨어 계시고 이런 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진짜 우리가 주로 밀정이라는 영화는 2차 암살 위주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영화가. 근데 이 1차 암살도 뭐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약간 싱겁긴 하다. 들어오기만 하고. 사실 지금 의열단이 이제 대암살 파괴 계획을 모두 3차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1차 대암살 파괴 계획 이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네. 아, 그 실패의 이유는 이게 들통이 났어요. 김태석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굉장히 악질적이고. 아, 노독술보다 네. 더 악질입니까? 노독술은 후반을 시대가 좀 책임졌다면, 다르군요. 그렇죠. 후반을 책임졌다면, 아, 이 전반부, 식민지 통치의 전반부에 네. 이 활약했던 친일 경찰,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 김태석이라는 분이에요. 아, 네. 일제강점기 전반기 친일 경찰의 네. 원톱은 김태석, 네. 후반기 김태석. 친일 경찰의 원톱은 노덕술.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암기해도 되겠네요. 네, 네. 네. 여기서는 주입식 시험하기로 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라가지고요. 네, 네. 이게 편해요. 아니, 그래갖고, 김태석이요. 네, 경기도 경찰부 경부예요. 경부. 아, 경부. 네, 그 탐지를 했어요. 어떻게. 밀정이 있었네, 예. 밀정이 아. 있었어. 그렇죠.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이 사람이 네. 밀정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김태석이. 아, 심어놓는 거? 여기저기다가? 그렇죠. 네, 여기저기 심어놓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밀정을 밀정으로 하기도 하고. 활약하기도 하고 아, 고급 밀정이죠. 네. 계급이 높으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황상규, 이성우, 이낙준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할 적에 급습을 해요. 아. 정보를 안 거죠. 아, 그런 자세한 네.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로? 그거는 밝혀져 있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밝혀지려면 그 자기가 회상을 해서 네. 내가 어떻게 잡았다 네. 이런 것들을 글로 남겨야 되는데 글로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좀 얘기라도 하지. 네,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고 탐지했다. 그리고 그 탐지의 결과 뭐냐면 급습을 해서 그래서 체포했다. 주요 인사들을 체포를 한 거죠. 그래서 황상규도 이때 체포가 돼요. 네. 그다음에 2차로는 그 진영에 진영. 있는 폭탄도 발견이 돼서 뭐냐면 연루된 사람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투척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잡히게 돼요. 아. 네. 그럼 결과적으로 제1차 대암살 파괴 계획의 어떤 거사 실패 이유는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전반부의 대표적인 친일 경찰인 김태석의 어떤 공작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태석의 활약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폭탄도 다 준비되고 던질 사람도 다 들어왔는데, 그럼 지체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지체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쇄물이 없다고 지금 지연을 시킨 거죠. 아, 유인물은 나중에 뿌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1900이라고 그랬더니 2013년에 네.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현수막이 안 오는 거야. 이때만 해도 2013년이면 친일 독재미와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 네. 교학사 교과서 그 검정 무효화 우리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네. 혹시 아세요? 교학사 교과서라고? 알죠. 그때 신문 늘 방송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가 일단 검정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8월 30일에. 네. 근데 이게 엄청 오류가 많다고 이제 역사학계에서 의견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된다. 그랬더니 교육부가 어떻게 했냐면 교학사 교과서만 이렇게 그거를 뭐 무효화시키면 될 거를 8종 나머지 그 검정 교과서 모두에게 수정하라 그래요. 이게 얘네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보니까 그럼 나머지 7개 교과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고쳐. 이러면서 몇 개씩 수정하라고 불법적으로 수정 권고로 때립니다. 물타기를 한 거네요. 네. 지식인 선언이에요. 지식인 지금 1,4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현수막이 딴 데로 배달이 됐네. 우리 광화문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현수막이 안 온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중대하게 이걸 기자회견을 강행하냐 아니면 뒤로 미루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자회견인데 뒤에 현수막 이런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네요.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기자회견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이때 그 실무 책임자가 방 팀장님이었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건데 이제 임무를 다 맡겼죠. 현수막은 어디서 하고 누가 앰프를 가져오고 아이고, 누가 실무 책임자가 방 팀장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 팀장님 책임이네요, 이게. 예? 방 팀장님 책임이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맡긴 이분이 그 단체가 의열단 들어가면 지금 큰일 날 일이네요, 진짜로. 예?
유인물이야. 폭탄 안 갖고 오고 막 그럴 뿐 아니에요, 진짜. 이런 네?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거 안 와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배달 못한 사람 때문에 저랑 송민희 씨랑 꼬량주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하여간 많이 혼났겠네요. 아니죠. 저희가 울분을 터뜨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주면서 고량주를 사주었죠. 하여간 참 그런 기자회견도 어쨌든 있었군요. 네. 1차 지금 대암살 파괴 계획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유임을 없이 제1경찰 하는데. 김태석과 계획이 지연된 두 가지 큰 요인으로.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교훈을 받아서 인생을 처음에 먼저 인쇄물을 만듭니까? 먼저 만듭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얻어서 저는 인쇄물 없이 앞으로는 그냥 가자 이걸 줄 알았는데 아니죠. 현수막 인쇄물을 없이는 안 먼저. 되지. 그렇죠. 현수막 먼저 오는 걸로 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야 뭐냐면은 민중 직접 혁명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실패한 걸로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네. 뭐냐면은 보복을 해요. 일제 경찰이요? 의열단이. 의열단이 의열단이 그만큼 뭐냐면 이 계획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근데 이게 그 김태석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 계획상의 미비점 네.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억울했던 거죠. 김태석한테 보복을 합니까? 김태석은 그 존재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네. 김태석이 밀정이니까 네. 밀정 행동을 했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원망이 가진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보복을 하죠? 누구한테 보복하냐면 검거할 때 주로 그 검거된 부산 경찰서 의열단 단원을 한 명 보냅니다. 네. 박재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부산 경찰서에 가서 서장에게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폭사. 서장이? 서장. 네. 그런데 당연히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무슨 인산장사인가 무슨 장사치로 가장을 하고 뭐냐면 상품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서장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폭탄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박재혁 의사도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네. 크게? 네, 크게 부상을 입고 체포가 되죠. 그런데 서장은 죽고. 근데 이때도 이분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 폭파하고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다 그러더라고. 큰 부상을 입은 다음에도. 나는 너를 왜 죽여야 하는지 얘기해 주마.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터뜨리고 난 다음. 전이겠죠. 네, 전이겠죠. 그러면은 그 박재혁 의사도 큰 부상을 입었으니까 현장에서 체포가 됐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런데 체포가 된 다음에도 대단하신 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뭐냐면은 감옥에 갇히시는데 단식을 합니다. 감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또 단식을 하신 다음에 단식으로 순국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의열단원들의 어떤 그 기상이라는 거 진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가 의열단 만들어진 게 19년 11월이었잖아요. 이게 20년이란 말이지. 그게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1년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직되고 제일 첫 번째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성된 다음에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엄청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번 뭔가 보여주는 거죠. 의열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대암살 파괴를 계획했던 거고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보복까지. 보복까지 한 거죠.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김태석은 결국 이제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을 팔아서 경시가 되는군요. 출세가도를 달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경시된 다음에 이 사람은 경시가 이제 경찰 직급으로서는 조선인들은 거의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군수로 나갑니다. 군수. 참여관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촌 참의까지 돼요. 당연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김태석. 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김태석 같은 인간이 친일 인명사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뭐 내 이름 넣습니까? 반민특위 당시에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반민특위 때 체포돼서 김태석이요? 네.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가지고요. 네, 체포가 돼가지고 뭐냐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형이 집행이 되진 않았죠. 그렇죠.
열받네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타클한. 네.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이 그 유명한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유. 네, 다음 시간까지 암살을 한번 밀정을 보고 오시는 게 어떨지. 예. 제가 그 육아 때문에 바빠갖고 아직 밀정을 못 봤는데 네. 밀정을 꼭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하십니까? 알겠습니다를. 약간 음흉한 느낌으로. 아닙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그 역전다방. 먼저 우리 조 작가님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재밌었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준비를 해와서 좀 더 좀 능숙하게 그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좋았어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막 빠져드시는 것 같았어. 네. 막 자기 얘기. 오늘 아주 재밌게 잘 네.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다 세세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수다 떨듯이 얘기하시고, 네. 혹시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찾아보셔서 이게 약간 다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저도 뜻밖의 좀 재미있는 것 같았네요. 저희만 재미있는 건가요? 무슨 얘기죠, 그게?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다고요? 네, 일단 지난번에 우리 팟캐스트 했을 때보다는 네. 수다 떠는 느낌이어서 좀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웠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연배가 비슷하잖아요. 예? 다들 이렇게 70년대 초반생이고, 예. 90년대 초반에 대학도 다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네. 예? 예. 물론 뭐 누님이긴 하십니다만, 누나긴 합니다만, 무슨 누나 동생이 있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의열로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더 얘기도 잘 통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더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하여간 이게 파일럿 방송인데, 살아남을 수 예, 예. 있을지. 정규 방송으로 좀 잘 연착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기대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좀 이렇게, 댓글, 네, 이런 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피드백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의열단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